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장마가 물러나면서 갑자기 더워지네요. 저는 본래 다락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지붕이 낮 동안에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다락이 저녁이 돼도 열이 식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1층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입니다. 저자는 정우열, 출판사는 동양북수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실에서 수많은 내담자와 만난 경험, 그리고 심리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상담으로 수많은 사연을 상담했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고민 중 상당수는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인 학생,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직장인, 코로나19 이후 집콕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들. 이들의 고민은 얼핏 보면 성적이나 커리어 문제 혹은 코로나19가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친구 관계나 회사의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 자매 관계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해도 타인과의 친밀감, 그리고 유대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능,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 책은 저자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상담 내용의 핵심을 집약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 누군가와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스킬을 익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인생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고 거기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이지만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취준생 구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는 일을 자꾸 미루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분이 느끼는 감정, 즉 불안, 초조, 부담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니까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공부나 회사 업무와는 달리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래서 잘하고 싶을수록 잘 해야 한다고 느낄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잘 안 되고 꼬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꾸 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대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고유한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화가 나든, 불안해하든, 뭔가 두렵고 싫든, 그 모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결코 감정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부정하거나 꾹꾹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섬세하게 잘 관찰하기만 해도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민과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그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면, 또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게 왜 착각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죠. 또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순화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7대 2대 1의 분포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하죠. 지금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런 분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이 나를 좋아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10명 중에서 2명이나 나를 싫어하다니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좋은 쪽의 관심도 안 좋은 쪽의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페르소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 배우가 얼굴에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사실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식적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떤가요? 대개 사람들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인 인격과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동일시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과 본래 내 모습이 같지 않으면 자기감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페르소나와 나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으면서 스스로 괴롭히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졌네. 별거 아닌 말에도 정말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느낄 때 그것을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여기면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빵빵하게 만들 만큼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페르소나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원하는 이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더 애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팽창된 풍선 바람을 좀 더 빼야 되는데 거꾸로 바람을 더 넣는 격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겠죠. 그렇게 빵 터지게 되면 너무 지친 나머지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혹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탈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단점이나 실수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나에게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면을 쓰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사기를 치기 위한 가면이 아닙니다. 배우가 자기 역할을 하듯 나도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의 가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왠지 가면을 쓴다고 하면 사기꾼이 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서 자신의 본성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더 편안해집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덜 받고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에서 괴리감도 덜 느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선적으로 행동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역할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좀 더 관대해집니다. 이 책에서 내담자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자신의 지인 미영씨 때문에 많이 괴롭다며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점을 발견했을 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그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선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이불킥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복기를 해보세요. 내가 아까 분명 예민해졌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유독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 어떤 표정과 분위기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것에 집중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유독 그것에 강렬하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마음의 형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페르소나와 반대되는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나는 이게 컴플렉스야 이렇게 말할 때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속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진 관념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다. 사람들에게 이런 내 모습을 감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으니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긴장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누군가가 그 부분을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톡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과 과거에 불편했던 사람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 무언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무례한 사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싫어서 제3자에게 슬쩍 뒷담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죠. 심지어 오히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내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갈등을 느끼지 않는데 나만 유독 그 사람이 싫은 경우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특징들은 사실 알고 보면 남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나의 일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인데 너무 싫어서 꼭꼭 억눌러서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지하실 안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유독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최대한 객관화 해보세요.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너무 싫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주 작은 허영심조차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허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게 문제지 적당히 있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사람,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가치 중립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유독 그런 점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억눌려 있는 위축된 자, 즉 그림자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자랑을 하는 미영씨가 너무 싫은 진아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꾹꾹 억누르고 그림자 영역에 구겨 넣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스럼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미영씨를 볼 때마다 그림자 영역에 억눌러 있던 자아가 의식 위로 자꾸 올라오면서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불빛을 비췄을 때 어두워지는 부분이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특징이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고 해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강하게 거부감이 듭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의 그림자라니 너무나 황당할 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그림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주변에 강하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거부감이 들지? 바로 그 마음을 잘 따라가 보세요. 특히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막 비난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적질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타인을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면 나한테 무엇이 좋을까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사회생활하기 더 힘들어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이득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면을 비난하는 순간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나는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 사람의 특징을 막 비난하고 나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뭔가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느끼는 편안함이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면 오히려 나의 진짜 그림자와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림자는 혼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사는 방어 기제가 여기서 정말 잘 일어납니다. 이 투사라는 것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터에서 투사를 하면 스크린의 화면에 그림이 보이게 되죠. 화면의 내용은 프로젝터 안에 있는 건데 마치 스크린 화면에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관계에서 투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내용은 내 안의 것인데 그것을 관계 속에서 투사해서 보면 마치 남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나의 그림자는 불편한 사람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싶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따라다니고 싶은 경우 말이죠.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처럼 강하게 끌리는 상대의 특징이 나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 공부나 학력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일도 없는 거죠. 오히려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됩니다. 이것이 정말 딜레마입니다.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 반대로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수능 전날 오늘 밤에는 기필코 일찍 잘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잠이 저절로 올까요? 잠이라는 것도 꼭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 멀리 달아납니다. 오히려 내일 별일 없으니 오늘 밤에 잘 잤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스르륵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제 조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적받는 것에 예민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존감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의 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존감이란 게 뭘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별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자존감의 핵심 명제입니다. 소영 씨처럼 팀장님의 지적질 한마디에 심리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아 하루 종일 기분이 저조하다면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부정적인 사건에만 신경이 쓰인다면 당장 해야 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 큰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적을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적받았을 때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일까? 소영씨가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신경 쓰는 사람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영씨 기억 속에 거절당한 경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경험이 깊숙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한 체질로 타고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과민함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다 이해해.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공감의 언어를 건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하던 습관을 조금씩 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부딪혀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피했던 상황에 이제부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맞닥뜨려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해도 불편한 거라면 부딪혀서 불편한 게 무슨 문제겠어.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영 씨의 경우 회사에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그냥 출근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팀장님한테 지적질을 당하지 않고 일을 해낼까? 이런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런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오히려 부담감만 커지고 또 그런 부담이 팀장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팀장님의 의중을 살피는 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업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이 나에게 있으면 팀장님의 지적은 오히려 감사한 거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 팀장님에게 지적을 당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출근하세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려했던 것만큼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내가 했었던 고민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혀봐도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점점 더 회피하던 성향에서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혹은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이 관계에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보세요. 배려는 하되 희생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한도 안에서 배려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의 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직장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 말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또 엄마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아이를 위한 순도 100% 헌신이 모성애의 정석인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사회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에 살다 보니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각종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희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도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패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의 논거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나요? 우리는 상대가 100%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지면 그의 의견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프다는 걸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영혼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내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내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나의 편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 쌓이고 내가 내 편이 되면 어색하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의 짐승을 인정하면 마음은 편해지기 시작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아이가 될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 중심부에 들어있는 짐승의 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도 짐승의 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르면 더 꿈틀대며 욕망을 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짐승의 뇌를 잘 다스리려면 오히려 그 짐승다움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도 타당성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진짜 자기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면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짐승이 아닌 인간답게 남들에게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 같은 면을 인정하기가 힘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변의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격이 훌륭하거나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타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 찾았다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자기 본능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들에게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 같은 모습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혼자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요?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린 거구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했구나. 주목받고 싶은데 아무도 날 봐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질투심으로 폭발했구나.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만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머리로는 선생님이 내 감정을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비로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겠지만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의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전 세계의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날씨의 특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사람의 감정이란 바로 이런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 때 날씨 자체를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날씨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돛을 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돛을 내려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폭풍이 불 때는 비록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우선 배를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어떤지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매 순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만 해도 뚜껑이 열릴 때까지 방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멘탈이 강하다는 개념이 실제로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 화를 잘 억누르는 것은 멘탈이 강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박하거나 비하하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보면 자기 감정과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못난 사람, 속 좁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자기 감정에 타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왜 내 신상에 대한 지적을 하지? 이건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때도 자꾸 화가 나는 거라고. 아무리 그냥 하는 말이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친구 사이지만 서로 존중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부터가 내 감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실 친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고 불쾌하다면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소한 말일지라도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죠. 친구의 말이 헤어진 이후에도 자꾸 생각나면서 불쾌하다는 것은 그 말이 내 감정을 건드린 것이죠. 우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하나씩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감정 필터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슨 필터가 끼워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내용도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은 만큼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